읽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에 총 6곡지 중에서 6장 중에서 첫 번째 장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독서의 즐거움에 빠져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읽고 있는 책은 조용래 평전입니다. 앞 시간에 저희가 37페이지까지 읽었고요. 오늘은 38페이지부터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에서 서울로 어른스런 소년. 1953년 4월 영래는 정상적인 학령 아동의 하나로 대구국민학교, 지금의 대구초등학교에 입학한다. 다행스럽게도 바로 그의 휴전협정이 체결되어 공식적으로 평화의 시대가 열린다. 그러나 아직 전쟁의 후유증이 대구 사람들의 일상을 짓누르고 있었다. 김원일의 자전적 소설 마당 깊은 집 1988년을 보면 당시 대구 서민들의 쪼들린 생활을 짐작할 수 있다. 작품 속에 그려진 대구 서민들의 생활은 사선을 따라 월남한 작가 이호철이 자신의 대표작이자 체험적 소설인 소시민 1965년에서 그린 부산국제시장을 중심으로 한 실향민들의 피난살이에 비견할 수 있다. 대구와 부산, 경상도 양대 도시가 전란의 폐허 위에서 비틀거리며 일어서는 모습은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아직도 생생한 기억으로 되돌아온다. 전쟁 중에는 낯선 자는 모두가 적일지 모른다는 의심과 두려움을 안고 살았다. 그런데 이제 낯선 자의 일거수일투족을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의혹의 시대는 공식적으로 끝났고 안온과 자유와 평화의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새로운 것이 그저 신기할 수밖에 없는 철부지 아이들에게는 모두 낯선 것이 진기한 기쁨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 초등학교에 입학한 영래는 처음부터 공부를 잘하는 아이였다. 뿐만 아니라 친구들과도 잘 어울려 지냈고 언제나 푸근한 표정을 잃지 않았다. 그 시절의 가정교육은 집안에선 다소 거칠고 산만한 것을 관용하나 바깥에 나가면 남에게 폐를 주지 않도록 키우는 것이었다. 무엇보다 학교 선생을 존경하도록 가르쳤다. 유학에 별스런 조예가 없는 사람도 군사부일체라는 어휘는 입에 담고 살았다. 여선생이라고 해서 스승이 아닐 수 없었다. 이제 정규 제도교육 속에 들어선 영래는 여선생을 향해 감히 가시나라는 단어를 입에 담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영래는 똑똑했고 성적도 좋았지만 성적 때문에 특출나게 주목받는 학생은 아니었다. 동급생 김철이 기억하는 영래는 언제나 여유가 넘치는 어른스러운 소년이었다. 시험 성적에 별로 개의치 않았고 심지어는 자신의 답안지를 친구들에게 보여주는 불법의 선행도 주저하지 않는 대범한 아이였다. 많은 친구들에게 보여주는 불법의 선행도, 다시 읽겠습니다. 많은 친구들을 집에 불러들였고 돌아갈 때는 반드시 무언가를 손에 쥐어보내려고 하는 마음이 넉넉한 아이였다. 김철이 자신의 집에는 대나무가 없음을 아쉬워하자 영래는 친구에게 줄 양으로 대나무를 붙잡고 낑낑거리며 애를 쓰다가 누나들에게 발각된 일도 있었다. 사정을 들은 누나들이 함께 거들어 작은 대나무 뿌리를 건네주었다는 이야기에서 훈훈한 시대 풍경과 정이 넘치는 집안 분위기를 함께 감지할 수 있다. 당시의 대구는 현대적 의미의 도시가 아니었다. 그렇다고 해서 깡농촌도 아니었다. 실제로 농사 일을 하는 대구 사람은 많지 않았고 농촌 아이들과는 달리 방과 후에는 대체로 자유시간을 즐겼다. 온 거리와 둘판이 아이들의 놀이터였다. 지금 지극히 엉성한 교과과정의 수업이 파하면 그 즉시 자유시간이었다. 이를테면 그 시절 대구는 자연과 인간에 대한 사랑을 통합적으로 그리고 일상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여유로운 도시였다. 대구 국민학교에는 아직도 피난민을 위한 반이 따로 있었다. 피난 와서 미처 돌아가지 못한 서울 사람이나 두고 온 산하로 더 이상 되돌아갈 수 없는 실향민의 아이들로 구성된 반이었다.
대구 출신 학생들은 나름대로의 결속력을 유지하면서 이들 피난 민반 학생들에게서 풍기는 근대와 유랑의 냄새를 묘한 호기심과 동경으로 바라보곤 했다. 도심을 가로질러 흐르는 방천은 대구 어린이들의 물놀이터였다. 한 번은 헤엄칠 줄 모르는 친구를 이끌고 방천에 간 영내는 수영 시범을 보인다. 어떻게 하면 헤엄을 배울 수 있느냐는 친구의 물음에 물이 흐르는 대로 몸을 맡기면 된다라는 말을 던졌다고 한다. 마치 선문답이나 고승의 설법을 연상시키는 말로써 어린아이의 입에서 나올 법한 이야기가 아니었다. 어쨌든 김철은 이러한 영내에게서 감히 동급생이라 볼 수 없는 엄청난 무게와 깊이를 느꼈노라고 수레한다. 한마디로 영내는 누구에게나 단번에 신의를 느끼게 하는 푸근한 아이였다. 삼남매의 서울살이. 1957년 봄에 영내는 대구를 떠나 서울 종로구 내수동에 자리한 수송초등학교 5학년으로 전입한다. 대학에 입학한 큰누나 순옥이 두 동생을 데리고 상경한 것이다. 아버지 집과 사업체는 날아가고 가족은 풍비박산이 된 상태에서 오로지 동생들의 장래를 걱정한 순옥이 자청하여 내친 길이었다. 수송국민학교 동급생이었던 박한채의 기억에 의하면 영래는 그저 시골 냄새가 물씬거리는 순박한 아이였다. 옥인동 단칸방에서 출발한 순옥 삼남매의 서울살이는 창신동을 거쳐 안암동에서 나머지 가족들과 합류할 때까지 1년 반 동안 계속된다. 그동안 순옥은 영내의 보호자이자 가정교사로 지낸다. 서울로 전학 온 직후 수학 성적이 반에서 거의 꼴찌까지 떨어진 일에 충격을 받은 순옥은 영내를 다잡아서 정상 궤도에 올려놓는다. 이 시기 순옥 삼남매의 서울 생활이 남긴 몇 편의 에피소드가 오래도록 가족사에 남아있다. 그 당시 경기중학교의 입학시험에는 예능 실기가 포함되어 있었다. 어떤 해에는 자신의 손을 스케치하는 문제가 나오고 또 어떤 해에는 풍금으로 음악을 들려주면 수험생이 오선지에 곡을 옮겨 적는 문제가 출제되기도 했다. 1938년생으로 어릴 때부터 교회에 다녔던 순옥은 교회에서 피아노를 배워 바이엘을 소화해냈다. 이를 기초로 보다 정교한 악보를 읽고 음을 맞춰낼 수 있는 능력을 혼자 힘으로 길렀다. 그러나 영래에게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 딸이야 제가 알아서 교회를 다니든 개의치 않았을 테지만 집안의 기둥이 될 장남을 앞장서서 교회에 보낼 민재씨가 아니었을 것이다. 그런데 경기중학교 입시 요강을 접한 순옥은 애가 탔다. 영래에게 청음 연습을 시킬 방법도 막막했다. 국리 끝에 순옥은 영래를 데리고 인근 교회를 찾는다. 그곳에 풍금이 있었다. 자신이 교회에 나가겠다는 약속과 함께 동생에게 청음 연습을 시킬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다. 순옥은 동요들을 직접 연주해주면서 머릿속으로 악보를 그려보게 했다. 풍금이 있던 자리, 신경숙의 소설 제목이 연상되는 수채화 같이 은은한 아름다운 시절의 이야기다. 이렇듯 누나 순옥의 열성에 힘입어 영래는 경기중학교 입학시험을 통과한다. 경기중학교 입학시험에 예능실기가 부과된 사실은 특기할 만한 일이다. 아직 공통입시제도가 고안되기 이전의 일이라서 학교마다 학생 선발에 대해 상당한 재량을 누리고 있었다. 그만큼 학교와 교육자의 권위도 높았다. 입시 요강이나 출제와 채점 과정을 문제 삼아 수험생이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학교와 다투는 일은 아직 생각하기 힘든 시절이었다. 당시 지방 대도시의 명문 학교 입학시험에서도 달리기, 턱걸이 같은 체능 측정은 일반적이었지만 음악이나 미술 실기가 부과된 예는 거의 없었던 것 같다. 그만큼 서울은 앞선 곳이었다. 예능 실기 시험은 실제로 당락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었다. 지만 정규 교육의 일부로 예술의 자질을 평가했다는 것은 몹시도 이례적이고 그만큼 선진적인 시도였음에 분명하다. 한마디로 경기중학교는 장래 나라의 지도자가 될 엘리트를 키워내는데 교육 목표가 있었던 것이다. 전형적인 초등학교의 교과과정은 흔히 국산 사자로 압축되는 국어, 산수, 사회, 자연의 기본 4과목을 충실히 소화해내면 좋겠고 기타 과목은 부수적인 것으로 인식되었다. 음악, 미술, 체육 등 이른바 예체능은 그야말로 주변적인 것으로 인식되어 기본 과목의 성과에 따라 성적을 끼워주는
덤에 불과했다. 이런 현상은 시골 벽지로 갈수록 더욱더 현저했다. 그런 만큼 경기중학교의 입학시험은 실로 파격적인 것으로 모든 면에서 벽지 출신의 소년들을 압도하고 정서적으로 위축시키기에 충분했다. 어쨌든 영래는 어머니의 정성과 큰 누나 순옥의 억척에 가까운 선도에 힘입어 경기중학교에 입학한다. 경기중학교 입학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순옥은 최초로 영래와 본격적인 충돌을 경험하는데, 이를 계기로 교육 방법의 획기적인 전환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영래가 처음으로 큰 누나에게 정면으로 대든 것이다. 천방지축 망둥이 시절에는 나이든 누나도 일개 가시나에 불과했지만 초등학교 입학한 이래 큰 누나는 여선생과 마찬가지의 권위를 갖고 있었다. 선생의 판단에 의해 교육적인 목적으로 적정한 수준에서 체벌을 가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관행이었다. 그러기에 누나의 판단에 의해 수시로 가해지는 사랑의 매는 언제나 자연스럽게 용인되고 있었다. 그런데 혈육의 매는 선생의 매와 다르다. 무엇보다 가르친 대상에 대한 기대와 감정을 객관화시킬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 훌륭한 선생이라도 자신의 혈육을 직접 가르치기 힘든 것도 그래서이다. 자신의 공부는 물론 만사를 제쳐두고 오로지 남동생의 입시에 전력 투구한 큰 누나 순옥은 사실상 집안의 가장이나 마찬가지였다. 이 일은 초긴장 상태에서 벌어졌다. 기대와 달리 영래의 입에서 재빨리 신통한 답이 나오지 않았던 데다 태도마저 부실했던 것이다. 참지 못한 순옥이 순간적으로 영래의 머리를 쥐어박았다. 이전에도 덜어 있었던 일이었다. 매번 공손하게 반성과 정진이 따랐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다. 즉시 영래가 누나를 불아리며 대드는 것이 아닌가. 왜 때려? 당황한 순옥은 내쳐 영래의 뺨을 때렸다. 뭐 이놈이? 뭐 이것이나야. 영래가 주먹으로 맞받았다. 욕설과 폭언이 오갔다. 마침 옆방에서 듣고 있던 아주머니가 달려나왔다. 가차없이 영래를 나무란 어머니는 누나 앞에 꿇어 앉아 사과하라고 엄하게 지시한다. 씩씩거리던 영래도 차마 어머니를 거역할 수는 없었다. 마지못해 사과한 영래는 사흘밤을 펄펄거리는 고열에 시달렸다. 이를테면 울분을 사귀지 못해 생긴 화병이었다. 이때 순옥은 비로소 깨달았다. 어린 아이로만 생각했던 동생에게 스스로의 세계가 형성되고 있었다. 더 이상 체벌은 사랑의 매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친 것이다. 후일 영래 자신이 남동생을 가르칠 때도 사내들의 세계에서 더욱 널리 용인되고 있던 전형적 교육법인 완력은 사용되지 않았다. 아련한 졸업식 풍경. 이 책은 유네스코와 웅크라의 도움으로 문교부가 공급하는 것입니다. 전국의 모든 초등학교 학생은 백낙준이라는 대한민국 문교부 장관의 이름 석자가 누런 재생지에 박힌 국정교과서를 지급받았다. 그러나 제때 적정량이 공급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상급반으로부터 책을 물려받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야만 했다. 졸업식 풍경은 서울과 지방이 달랐다. 그러나 노랫말은 동일했다. 빛나는 졸업장을 타신 언니께 꽃다발을 한아름 선사합니다. 하급생 대표의 송사에 이어 졸업생 대표의 울음 섞인 답사 낭독이 있고, 이어서 전교생의 합창이 따르면 본격적인 울음바다가 터진다. 잘 있거라 아우들아 정등교시라. 선생님 저희들은 물러갑니다. 부지런히 더 배우고 얼른 자라서 새나라의 새 일꾼이 되겠습니다. 졸업생 중 극히 적은 숫자만이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벽촌의 졸업식장은 노랫말과는 달리 더 배울 수 없는 서름에 겨워 눈물바다가 된다. 졸업생을 보내는 하급반 학생들의 다짐은 또 어떠했던가. 물려받은 책으로 공부를 잘하며 우리도 언니 뒤를 따르렵니다. 그로부터 반세기 영래가 다녔던 대구국민학교나 서울의 수성국민학교, 그 어느 곳도 그 자리 그 모습대로 남아있지 않다. 더 이상 비감한 졸업식장의 눈물도 없다. 장래 희망은 서울법대와 정치가. 수성국민학교에서 경기중학교로 함께 진학한 박한채는 중학 시절에도 영래는 결코 성적이 뛰어난 아이는 아니었다고 기억한다. 오히려 영래는 전교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IQ 테스트에서 평균보다 아래의 결과가 나온 데 대해 마음의 부담을 안고 있었다고 한다.
이러한 친구들의 기억에도 불구하고 학적부의 기록은 다르다. 1학년 과정을 전교 32등으로 마친 영래의 졸업 성적은 전교 3등이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전교 25등, 3학년 때 전교 10등으로 역시 뛰어난 학업 성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친구들이 영래를 공부 잘하는 학생으로 기억하지 않는 것은 그의 다른 장점들이 더욱 빛났기 때문일 것이다. 영래는 유별나게 공부에 매달린 학생이 아니었고 전형적인 모범생의 외모나 행태를 보이지 않았다. 경기중학교 학적부에 기록된 영래의 장래 희망은 서울법대와 정치가였다. 고등학교 때는 그냥 정치학과로 기재되어 있다. 국어와 영어에서 발군의 실력을 보인 반면 수학과 과학은 상대적으로 떨어지며 체육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백일장과 웅변대회. 중학생 시절부터 영래는 웅변의 열성을 보였다. 웅변은 대중 앞에 나서서 용기와 배심을 기르는 훈련으로 글짓기와 함께 당시 학생들의 보편적인 교양이었다. 글짓기와 웅변은 신생국가의 청소년들이 장차 나라를 위해 헌신하겠다는 각오와 결의를 다짐하는 의식이기도 했다. 자유당 말기에는 이승만 대통령의 생일에 전국 규모의 어린이 백일장이 우리 대통령이라는 시제로 열리기도 했다. 신언서판의 4가지를 남자가 갖추어야 할 이상적인 덕목으로 삼았던 것을 굳이 유교의 전통이라고 내세울 수는 없을지는 모르겠다. 당나라에서 관리를 등용할 때 선발 기준으로 삼았다는 문제 4대 지표는 이 땅에 들어와 조선시대까지 전승되었고 잃었던 주권을 되찾은 나라, 길고 긴 봉건의 잠에서 깬 민주공화국 아래에서도 엄연한 습속으로 살아있었다. 이목구비 생김새가 사내의 사람됨을 가늠하는 첫 번째 지표라는 것이다. 흔한 말로 나이 40이 넘으면 사람은 자신의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 중년 사내의 얼굴은 이력서다. 젊은 사내의 얼굴은 청사진이다. 유독 관상을 중시하는 나라에서 얼굴은 모든 몸가짐의 원형이었다. 얼굴로 가늠하는 몸가짐에 이어 언변과 문장력 그리고 판단력을 구비해야만 장차 나라의 지도자가 될 수 있다. 는 믿음이었다. 굳이 해묵은 유습이 아니더라도 시대를 초월한 보편적 설득력을 가진 지표일지도 모른다. 마치 이러한 기준을 공식으로 확인이라도 하듯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행사가 이어졌다. 1년에도 여러 차례 각급 학교의 학생을 상대로 하는 백일장과 웅변대회가 대표적인 예였다. 백일장의 역사적 유래는 조선시대 지방의 무명 유생들에게 학업을 권장할 목적으로 시행한 데서 비롯되었다. 지방관청의 수령이 주관한 행사로 벼슬을 얻는 것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었다. 과거에 낙방한 유생이나 과거를 지망하는 유생의 명예욕을 충족시켜주는 비공인 지방 과거에 해당했다. 주로 산청 경계를 즐길 수 있는 야외에 모였기에 백일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한다. 물론 백일장의 시제는 사전에 예고 없이 당일 현장에서 주어진다. 즉석에서 시문을 작성하려면 평소에 식견과 문장력을 연마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정약용의 목민심서에는 백일장이 타락하여 대리시험, 시제누설, 정실선정 등 온갖 부정이 난무해 백일이라는 이름조차 무색하게 되었다고 한탄하는 내용이 나오기도 한다. 중동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김영일, 가로 열고 김지아도 백일장에 나가 입상한 기록이 있다. 웅변대회 또한 60년대 초까지 청년 학생들의 축제였다. 6.25와 광복절, 개천절에는 어김없이 웅변대회가 열렸다. 주권을 빼앗겼다고 되찾은 나라, 분단과 동족상잔의 비극을 겪은 나라에서 청년 학도의 정신무장을 촉구하는 전형적인 우국충정의 행사였다. 돌아보면 이 땅의 청년 학도에게 웅변대회의 역사는 길다. 나라를 잃고 집단망명의 길에 올랐던 북간도의 조선인들에게도 웅변대회는 민족 혼을 다지는 집단의식이었다. 일제 말기 후쿠오카 감옥에서 한 점 부끄럽는 청춘을 마감한 윤동주는 1948년 유고 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의 출간과 동시에 민족의 시인으로 옹립되었다. 지극히 조용하고 내성적인 소년, 결코 웅변조의 사람이 아니었던 윤동주도
중학 시절에 웅변대회에 나가 수상했다는 동생 윤일주의 증언이 있다. 중학교 2학년 때이던가 교내 웅변대회에서 땀 한 방울이란 제목으로 1등한 일이 있어서 상으로 탄 예수 사진의 액자가 우리 집에 늘 걸려 있었다. 절구통 위에 귤 괴짝을 올려놓고 웅변 연습을 하던 모습이 눈에 선하다. 웅변은 애국 청년의 미덕이었던 만큼 장차 정치인이 되겠다고 마음먹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 웅변 수업이었다. 대중의 가슴을 파고드는 적합한 문구의 개발과 사자후를 토하는 대중연설이야말로 정치적 바람을 일으키는 데 크게 기여했다. 이 땅에 직접 민주주의가 이식되면서 대중연설은 정치인의 필수적인 덕목이 되었던 것이다. 웅변은 스스로 원고를 쓸 수 있는 능력보다 누군가가 써준 원고를 소화해서 전달하는 기술이 요체이다. 김영삼 대통령이 대학 시절 웅변대회에서 입상한 것이 계기가 되어 원로 정객 장택상의 비서로 발탁되어 정치에 입문했다는 일화는 널리 알려져 있다. 서울대 물리대 철학과 재학 중에 전국 대학생 웅변대회에 출전하여 수상한 경력이 수려한 외모와 함께 청년 김영삼에게 정치가로서의 뜻을 펴는 데 큰 자산이 되었다고 한다. 자유당 시절 언론사에 몸담았다가 장면 부통령과 맺은 인연으로 4.19 이후에 민주당에 입당하여 5.16 군사정부에 맞서 반독재 투쟁의 후반의 생을 마친 송원영과 서울대 법대 초기의 여성 졸업생 윤금중의 회고는 웅변으로 맺어진 애국 청년들의 에피소드를 잘 전해준다. 1945년 양정고등학교 학생 송원영이 장래의 부인이 될 덕성여고 학생 윤금중을 만난 것도 웅변대회라는 공개 경연장이었다. 송원영은 후일 윤금중의 막내 동생의 웅변 원고를 도와주다 인연이 발전하여 부부가 되었다고 한다. 이렇듯 웅변은 변론이라는 보다 이성적인 단어로 보완, 대치될 때까지 이 나라 청년 학생의 일상에서 지극히 보편적인 수련 방법이기도 했다. 변론과 웅변은 다르다. 웅변이 일방통행식 의사전달이라면 변론은 쌍방통행식 의사소통이다. 웅변은 잘 정리된 원고를 대중 앞에서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기술인 반면 변론은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전개하는 능력이다. 웅변이 감성을 자극하는 언론행위라면 변론은 이성에 호소하는 언론행위인 것이다. 중학시절 웅변으로 시작한 영래는 고등학교 상급반이 되면서 본격적인 변론수를 강론할 정도로 언어의 호소력을 배양하는 데 성공한다. 영어와 한문 공부. 영어가 정식 교과목으로 채택되는 것은 중학교 1학년부터였다. 어떤 선생은 첫 시간에 Boys be ambitious라는 문장을 써놓고 학생들의 기를 죽이기도 했다. 아직 알파벳도 깨치지 못한 까까머리에 불과했지만 사내 아이라면 누구나 장차 나라의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명감을 심어주려는 의도였을 것이다. 한국의 중고등학교 교과과정에서 영어가 차지하는 비중은 실로 높기 짝이 없다. 영내 영어 실력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뛰어났다. 2학년에 올라가서는 영안사전을 한 장씩 떼어서 송두리째 외워버리는 실로 무지막지한 학습 방법을 시도하기도 했다. 일제시대부터 전해 내려온 영어사전 통째로 외우기는 암기력이 뛰어나다는 평을 받는 수재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시도해보는 보편적인 영어 학습 방법이기도 했다. 국제어로서 영어의 절대적 효용에 대한 설득력 있는 주장이 체계적으로 제기되기 이전에도 영어는 이 땅에서 이미 엄연한 절대적 현실이 되어 있었다. 영어는 단순한 외국어나 학과목에 그치지 않았다. 그것은 새로운 문물이자 새로운 세상이었다. 영어를 알아야만 비로소 새로운 문물을 접할 수 있었다. 제도교육의 불만을 가지고 암기를 명약으로 삼는 주입식 교육의 회의를 품을수록 스스로 세상을 배우는 별도의 학습수단과 체계를 만들어야만 했다. 영어는 새로운 체계를 구축하는 가장 보편적인 수단이 되었다. 새로운 교육을 통한 신문물의 이해와 정복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라는 새로운 정치적 실험에 가히 종교에 가까운 경건함을 보이던 시대 조류를 감안하면 그 시절의 학생들이 영어에 특별한 관심과 애착을 가졌던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한문에 대한 관심은 당시 학생들로서는 지극히 예외적인 일이라 할 수 있다.
기껏해야 국한문 혼용의 문장을 읽는데 급급한 실정에서 한문 그 자체를 익혀야 한다는 생각은 품기 힘든 일이었다. 장구한 세월에 걸쳐 한반도 문화의 젖줄이었던 중국 대륙은 5개의 붉은 별이 지배하게 되면서 한반도 남쪽의 학생들에게는 역사 교과서 속에서나 존재를 인정받는 고대 지명에 불과했다. 수천 년 동안 이 땅에 이어져 온 중국 문화는 이제 젊은이의 의식 속에서 거의 절멸되다시피 하였다. 이들에게 중국이 가져다주는 1차적 연상은 6.25 때 몰려왔다는 중공군 패거리나 파리가 득실거리는 자장면 집의 불결함 정도일 뿐이었다. 불과 한 세기 전만 해도 이 나라의 공식 문자였던 한문은 중후한 역사의 무게를 상실한 지 오래, 이제는 기껏해야 효용을 잃어버린 공예품, 놋 요강 정도로밖에 여겨지지 않았다. 이들 신세대 학생들에게 한문은 쾌쾌한 냄새에 찌든 조부의 채취나 시대의 흐름에 무지했던 구한말 사족들의 무력함의 상징 정도로 머무를 뿐이었다. 그런 시대적 분위기에서 학교의 교과 과정과는 별도로 한문을 챙겨서 배우겠다는 생각을 품기는 쉽지 않은 일이었다. 영래는 한문 공부는 중학 시절에 맺게 된 불승들과의 인연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후일 영래는 5살짜리 아들에게 한문을 가르칠 생각을 한다. 인류가 이룬 문화자산으로서 한문이 가지는 엄청난 무게를 그는 일찍부터 느끼고 있었던 것이다. 가출 사건. 가출이라는 지극히 낭만적인 시도는 일상의 궤도를 벗어나 상상의 꿈을 키우는 사춘기 소년들에게 공통된 증오이다. 왜 가족의 품을 버리고 떠났는지 근본적인 의문은 접어두고서라도 누구나 한 번쯤은 생각해보고 나름대로 시도해보는 일이다. 중학교 3학년은 그러한 결행을 하기에 적절한 연령인지도 모른다. 톰 소요와 허클베리 핀의 모험을 즐겨 읽었던 소년들은 일시적 가출이 주는 낭만성 못지않게 의식의 가출을 꿈꾸기도 한다. 새는 알을 까고 나온다. 한 세계를 창조하려는 사람은 그에 앞서 한 세계를 파괴해야만 한다. 데미안의 유명한 구절에 보편적 진실이 담겨 있다. 또한 가출하여 유랑의 길을 떠나지 않으면 훌륭한 작가가 될 수 없다는 것은 많은 문학도들의 화두이기도 했다. 자신이 가진 것을 전부 다 걸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문학의 길이다. 비슷한 연배의 많은 작가들 중에 황석영과 이문열이 한 시대를 대표하는 문사로 장수할 수 있었던 것은 두 작가가 청년 시절의 가출과 그 이후에 겪었던 남다른 체험을 통해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했기 때문이 아닐까. 제도교육의 틀을 과감하게 벗어던지고 오랜 세월에 걸쳐 구축한 자기 세계, 그리고 작은 부침에 흔들리지 않는 내공의 힘을 갖추었기에 대가의 반열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아닐까. 전쟁을 직접 체험한 세대와는 달리 전후의 비참한 현실만을 강요당한 이들은 한 세대 앞선 선배들이 전쟁 체험을 통해 얻었던 정신세계를 가출과 고행이라는 보충 수업을 통해 달성하려고 했던 것인지도 모른다. 가출은 무엇보다 제도 교육으로부터 벗어나는 중대한 의식이었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은 제도와 인연을 맺는 데는 더없이 유용하다. 그러나 제도 교육에서 중요한 것은 기록이지 그 과정이나 내용은 아니다. 흔히 학교의 우등생이 사회 열등생으로 전락한다고 말하는 데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 세상과 인생을 배우는 학습 체계를 학교 교육에만 의존하는 사람은 결코 걸출한 인물이 될 수 없다. 영래의 가출은 불교에 빠져들면서 일어난 사건이었다. 동대문 밖 안암동에 자리한 개운사 대원암은 영래가 세상을 향해 집을 나선 곳이다. 개운사는 한국 문학사에서도 의미가 깊은 공간이다. 1934년 석전 박한영 스님이 1870년부터 1948년 도무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헤매던 20살 청년 서정주를 불러서 소년거사로 만든 곳이다. 서정주의 목적 없는 무작정 가출이 불법의 품에 안긴 짧은 출가로 이어진 개운사가 바로 영래의 집 큰 마당이었다. 그로부터 거의 30년, 바로 그 개운사에서 후세 어린 소년이 가출을 시도하는 것은 실로 우연치고는 너무나 공교롭다.
자신의 고백대로 중학 시절의 영래는 세상을 무대로 삼기 위해 의식이 출가를 시도한 것이다. 실제 가출은 3박 4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불과했지만 의식의 출가는 이미 결행한 셈이었다. 이때 이미 영래는 자신의 무대가 가정이 아니라 보다 큰 세상임을 다짐했다. 가출, 그것은 한마디로 어른이 되는 초래일 뿐만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구도를 위한 출가로 불러도 무방할 것이다. 중학교 상급반이 되면서 영래는 개운사와 대호남의 승려들과 교류하고 노 스님에게서 한문과 불경도 배운다. 나는 어린 시절에 우연히 절 동네에 살았던 인연으로 해서 일찍부터 불교의 영향을 깊이 받으면서 자란 편이다. 그러니까 지금 승가대학 건물이 자리 잡고 있는 바로 그 터에 내 청소년기를 보낸 집이 있었다. 내가 처음 심경을 읽은 것이 중학교 2학년 때였는데 한동안은 길을 가나 자리에 누워있으나 색즉시공, 공즉시색의 8글자가 뇌리에 떠나질 않았다. 후일 불교 잡지에 쓴 글에서 영래는 반야심경을 처음 접했을 때의 감동을 이렇게 회고했다. 영래에게 반야심경을 가르친 노 스님은 소동파의 적벽부, 제갈량의 출사표 등 중국 고전도 함께 소개해 주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삼국지의 광적인 독자로 살았던 조영래는 여러 판본의 삼국지를 구해다 읽고 나름대로 평석을 펴기도 했다. 한 번은 간자체 중국어판을 구해 읽으면서 유비와 조조에 대한 종래의 평가가 완전히 전도된 새로운 해석을 접하기도 했다. 후일 채명은 유비는 쪼다다 라는 등속의 새로운 평가를 내놓았지만 이러한 해석은 채명이 책으로 묶어내기 이전에도 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고 있던 것이었다. 그러나 하나의 체계를 이룰 수 있었던 영래의 삼국지로는 끝내 단 한 줄의 기록으로도 남지 못한 채 중원을 유랑하다 삼엽댐의 수몰과 함께 끝내 역사 속으로 수장되고 말았다. 네, 이제 다음 꼭지입니다. 54쪽입니다. 세상의 눈뜨다. 경기고등학교 입학. 웬만한 성적의 경기중학교 졸업생들이 대부분 그러했듯이 조영래도 경기고등학교에 진학한다. 전교석차 3등으로 졸업한 그에게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영래가 고등학생이 된 1962년 한국 사회는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있었다. 바로 전해에 5.16 군사 쿠데타가 불러들인 새로운 사회 질서가 자리 잡아가고 있었다. 그러나 불과 2년 전 자신들의 주도적인 역할로 독재 정권을 타도했다는 혁혁한 자부심이 아직도 청년 학생들의 뜨거운 가슴 속에 남아 있었다. 고등학생들조차도 정당한 명분만 있으면 시국 성토 대회와 가두 시위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일부 학교에서는 교장이나 재단의 비리를 문제 삼아 동맹휴업을 시도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들 고교생의 순수한 정의감은 때때로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학내외의 권력 싸움에 이용되기도 했다. 예나 지금이나 고등학교 명성은 대학 입시에서 어떤 성과를 거두냐에 달려있다. 전국의 모든 고등학교가 서울대학교를 비롯한 이른바 명문대학에 얼마나 많은 합격자를 배출하느냐를 교육 성과의 기준으로 삼고 있었다. 그러나 경기고와 같은 명문 학교 재학생들에게 대학 입시는 학생의 일상을 옥죄할 정도로 지나친 부담은 아니었다. 그러기에 정식 교과 과정의 범위를 넘어서 세상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진 학생들은 어떤 형태로든 자신의 생각을 표출할 수 있었다. 영래와 동급생이었던 박중광은 2학년 때 학교 신문에 기고한 영래 글이 사회에 대한 인식이 강한 명문이었다고 기억한다. 1980년 초 6년간의 수배 생활 끝에 자수하여 제도 속으로 돌아올 때 결정적인 도움을 준 박중광은 고교 재학 시절부터 영래는 생각의 폭이나 깊이의 차원이 다른 실로 특출한 인물이었다고 회고한다. 2학년 때까지 영래의 집은 수유리에 있었다. 화동의 경기고등학교까지는 버스를 갈아타고 다녀야만 하는 먼 길이었다. 형의 뒤를 이어 경기중학교 입학한 동생 성래는 통학길에 데리고 나서야 했던 성래를 통학길에 데리고 나서야 했던 그는 이따금 버스비조차 여의치 않을 때는 일부 구간을 동생과 함께 걸어 다니기도 했다.
결코 서두른 법 없이 오히려 지나치게 여유가 넘쳤던 영래는 지각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 듯 했고, 그 탓에 애꿎은 동생을 동반 지각생으로 만들기도 했다. 3학년이 된 영래는 거의 1년 가까이 동기생인 최학준의 집에 함께 기거하면서 학교를 다녔다. 최학준과의 동거는 엄밀한 의미에서 동급 내기 과외하기는 아니었다. 가정 형편이 나은 동급생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동급생을 자신의 집에 함께 기거하게 하는 일은 당시에는 그다지 이례적인 풍속만은 아니었다. 더더구나 학교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한 모범생 친구를 함께 지내게 하면서 자신의 자식처럼 보살피는 미덕은 일종의 유행이기도 했다. 등록금과 약간의 용돈을 도와주면서 자식들로 하여금 미리부터 공동체 경험을 익히게 하는 것은 부모의 여유이자 자식에 대한 투자이기도 했다. 최학준의 기억에 의하면 영래는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학교 성적으로 크게 주목을 받지는 못하였으나 3학년에 올라가면서 정교적인 우등생으로 부각되었다고 한다. 3학년 첫 모의고사 때 전교 5등을 기록함으로써 일약 최상위권에 진입했던 것이다. 공부를 오래 하지는 않았으나 짧은 시간 동안 무섭게 집중하는 습관과 능력의 소유자였다고 기억한다. 교과서를 거의 송두리째 삼킬듯이 집중하는 영래는 수업용 참고서는 거의 보지 않으면서도 사상계며 세대와 같은 대학생들이나 탐독할 법한 잡지를 들먹이는 여유를 보이기도 했다. 돌이켜 생각하니 이따금씩 카스트로, 체게바라 등 좌익 혁명가들의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최학준 자신의 관심거리가 아니었기에 특별한 느낌이 없었다고 한다. 관심사와 성향이 전혀 다른 친구여서 영래의 내면 세계를 잘 알 수는 없었지만 그 시절부터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에 사회적 의미를 부여하고 담아내려는 노력을 감지할 수 있었다고 한다. 3학년 때 영래가 한일회담 반대 시위를 주동하여 정학처분을 당했을 때도 학준의 부모가 별다르게 문제 삼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학준의 부모는 영래가 대학에 들어간 뒤 딸 아이의 과외 선생으로 모시기도 했다. 장래 지도자가 될 제목을 사랑하고 정서적 투자를 아끼지 않은 것은 어른의 여유이자 책무이기도 했다. 이때쯤부터 영래는 사무사라는 좌우명을 책갈피에 끼워두고 수시로 꺼내보는 습관이 생겼다고 가족들은 증언한다. 물론 이 구절은 논어의 위정편에 등장하는 말이다. 공자는 전래의 고전인 시경에 실린 300수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사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는 뜻이라고 육권 해석을 내렸다. 시경은 남녀간의 사랑을 다소 진하게 표현한 문구가 많아 공자시대의 일반적인 지식인들도 시경에 담긴 핵심 내용인 도덕적, 철학적 메시지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었기에 이를 경계하기 위해서 내린 문자 그대로의 공자 말씀이라고 한다. 고등학교 시절을 함께 보낸 명노승, 정진규, 정재룡 세 사람은 입을 모아 영래의 특이한 행적을 증언한다. 3학년 때의 일이다. 봄 소풍을 가서도 영래는 일행과 어울려 놀지 않고 한쪽 구석에서 임박한 웅변대회에서 연설할 원고를 외우고 있었다고 한다. 친구들의 핀잔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렇다 할 변명도 하지 않은 채 그저 무시하는 듯한 태도로 몇 시간이나 대열에서 무단이탈, 자신의 일에 몰두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역시 같은 3학년 때 일이다. 경기고등학교 재학생인 두 친구 사이에 싸움이 벌어졌고 상대방의 우산대에 찔린 학생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벌어진다. 전교생이 강단에 모여 반성의 시간을 가진다. 교장 선생님은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임의 뜻을 표한다. 시교육위원회도 같은 입장이라고 했다. 조영래는 자신이 초안하여 학생회 간부들의 서명을 얻은 작은 문서를 학교 당국과 상급기관인 교육위원회에 제출한다. 교장 선생의 유임을 탄원하는 내용이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기에 막을 수 없었던 천재지변이나 이에 버금가는 돌발 사태에 대해 지휘 책임을 물어 기관장을 해임하는 일은 우리나라 행정에서 다반사이다. 민심도 걸핏하면 책임자가 자리에서 물러남으로써 불행한 사건에 대한 사죄의 뜻을 표할 것을 요구하고 일당 기관장이 물러나면 보다 본질적인 문제는 덮어버리는 것이 상례이다.
결코 합리적인 전통은 아니다. 어쨌든 영내 행동은 스승에 대한 신뢰와 존경의 표현이기도 했고 불행한 일을 처리하는 종래의 행정 관행에 대한 불만의 표시이기도 했다. 한국 학생 운동의 역사에서 가장 이성적이고도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는 조용래는 때때로 지나치게 이성적인 분석에 집착하여 지극히 비합리적이기 일수인 민심이라는 괴물의 존재를 과소평가한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역사적인 사진 한 장. 고등학교 시절 영래는 룸비니회와 변론반 그리고 농촌연구반에 가입하여 나름대로 세상에 대한 관심을 키워나갔다. 영래를 필두로 이석희, 이상면, 오병선, 박세일, 호문혁 등 서울 시내 고등학생들로 구성된 룸비니회는 주로 안국동 대각사에서 모임을 가지면서 불교 관련 명사들의 강연을 들었다. 서울법대의 황산덕 교수도 이따금씩 강연장에 나와서 청년 학생들의 시대적 사명을 불교의 교리와 관련지어 깨우쳐 주곤 했다. 사상계와 동아일보의 단골 필자였던 황 교수는 1965년 서울대학교에서 파면당한 후로는 정치교수로 쫓겨났다는 사실만으로도 학생들의 존경을 받았다. 중학교 때 변론반 활동을 시작한 영래는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주장으로 후배들을 이끌었다. 또한 그는 방학 때마다 단 며칠씩이라도 농촌에 다녀오면서 전반적인 근대화, 산업화의 기치 아래 변하는 농촌사회의 모습을 눈여겨보고 있었다. 3학년 때는 학생의 학술부장을 맡았고 변론반을 이끌던 영래는 이상면, 신동수 등과 함께 한일회담 반대 시위를 주도한다. 1964년 3월 26일 경기고등학교 학생 1천여 명은 교내 성토대회를 연 뒤 교문을 박차고 나와 국회의사당 앞까지 가두행진을 벌였다. 당시의 사진 한 장이 역사의 기록으로 남아있다. 시위대의 선두에 선 학생들이 들고 있던 이것이 한국적 민주주의드냐 라는 플래카드가 사진 속에 선명하다. 한국적 민주주의란 근대화를 내세운 박정희의 정권의 명분이기도 했다. 60년대 중반에는 한국학과 근대화론이 학계와 통치자의 공통된 화두였다. 나라를 근대화시켜야 한다는 것이 쿠데타 세력의 명분이었고 학계에서도 정신적 근대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시대적 사명이 부각되었다. 근대화에 대한 심포지엄, 저수와 논문들이 쏟아져 나왔다. 다른 한편으로는 식민지 체제와 6.25 전쟁 체제가 청산되는 계기를 맞으면서 우리 스스로 우리의 운명을 개척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게 되었다. 4.19를 계기로 형성된 이러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식민사관 혹은 정체사관을 극복하고 민족사에 대한 주체적인 해석이 대두함으로써 한국학의 붐이 조성되었다. 5.16 세력은 이러한 흐름으로부터 개발 독재의 명분을 찾아냈고 한국적 민족주의라는 기발한 용어를 만들어내기에 이른 것이다. 그런 만큼 한국적 민주주의의 허구를 적확하게 찌른 촌철살인의 구호에서 학생들의 번뜩이는 재기를 볼 수 있다. 이 문구는 바로 조용래의 작품이라는 것이 정설이다. 그러나 경기고등학교 학생들의 데모가 순수하게 자생적인 것은 아니었다. 고등학교에도 국민성금으로 경비정을 건설하여 평화선을 지키자는 경문이 나돌고 있었던 것이다. 진민자, 신춘자 등이 주도하던 이화여대 학생의 발의로 제작 유포된 이 유인물은 지극히 비현실적인 발상에도 불구하고 일본에 대한 적개심으로 충만해 있던 청년 학도들의 애국 충정을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3월 26일 가두 시위를 주동한 것으로 알려진 당시의 경기고 학생 당사자들도 전체 시나리오는 잘 모르나 대학생들의 배후 지시가 있었을 것이란데 입을 모았다. 국회의사당 앞에서 신동수가 선언문을 낭독했다. 조용래가 초안한 것으로 알려진 선언문도 사실은 교문 앞에서 누군가로부터 전달받은 것이었다. 당시 1학년이었던 유인태 회고는 한 단면을 증언한다. 조용래는 변론반 후배였던 유인태를 불러 서울 시내의 고등학교를 돌며 가두 시위에 참가하도록 알리라고 은밀히 지시한다. 무단결석으로 처리될 것을 걱정하는 유인태에게 조용래는 담임 선생님에게는 자신이 알아서 적당히 말해두겠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시킨다. 영래의 말을 철석같이 믿은 우직한 유인태는 연락체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다.
그런데 정작 학교에서는 무단결석으로 난리가 났다. 볼멘 소리로 불평하는 유인태에게 건넨 조용래의 대답인즉 너무나 태연하게 깜빡 잊었다는 것.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뭘 그까짓 것 가지고 사내 자식이 앙앙대느냐는 식의 훈계조였던 것이다. 기가 막힐 수밖에. 그러나 그게 바로 조용래의 그릇임을 그때는 몰랐다며 유인태는 허허 웃는다. 후일 유인태는 정치가가 되겠다는 포부를 가진 많은 청년들이 그랬듯이 서울대 물리대에 입학한다. 바로 그의 서울대학교는 학제 개편을 단행한다. 1968년 입학생부터 물리대, 법대, 상대 등 대부분의 학과 대학은 본격적인 전공 공부에 앞서 1년간 교양과정부 수학을 거치도록 한 것이다. 유인태는 공릉동의 외진 공과대학 캠퍼스에 자리한 교양과정부에서 몇 차례나 버스를 갈아타고 동숭동 캠퍼스를 찾아 학생운동을 수업했고 이따금씩 조용래가 주도하는 사회법학회 토론회에 참여하여 현실에 대한 인식을 가다듬었다. 유인태는 1974년 이철과 함께 민청학년 사건 주모자 3인방의 한 사람으로 고초를 겪기도 했다. 유인태는 자신이 일생 동안 만난 수많은 운동가들 중에서 가장 현실적인 운동 방안을 제시한 사람이 조영래라고 말한다. 이철 또한 학생운동가 조용래의 특징을 외부 사항의 변수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빠뜨리지 않는 습관의 소유자로 평가한다. 이듬해 1965년 4월 한일회담 비준을 코앞에 둔 시점에 경기고등학교에서는 시위가 벌어졌다. 4월 15일 경기고등학교 학생 1천여 명이 시위를 전개하고 오후 1시부터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학력에서 전국의 고등학교를 선도하는 이 학교가 사회적 의식에 충만한 리더들을 길러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바로 전에 3학년 학생으로 시위를 주도했던 조용래가 이제는 서울대 법대생이 되어 배후에서 지도적인 역할을 담당했음은 물론이다. 두 차례의 정학. 고등학교 3학년 한 해 동안 조용래는 두 차례의 정학 처분을 받는다. 한일회담 반대 시위를 주도한 일로 당한 정학은 너무나 당연하게 각오하고 있던 일이라 오히려 학교 당국의 가벼운 처벌에 고마움마저 금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두 번째 정학에 대해서 영래는 오랫동안 유감과 아쉬움을 품고 있었다. 사건의 요지는 사사로운 동기로 인한 공적 업무의 방해였다. 당시 학교 게시판에는 공납금을 제때 내지 못한 미납자의 명단이 고시되곤 했는데 거기 조용래 이름이 동생 성래와 함께 적혀 있었다. 모두가 가난했던 그 시절 공납금을 제때 내지 못한 학생이 비일비재였다. 심지어는 선생이 직접 미납자 명단을 들고 교문 앞을 지키고 있다가 등교한 학생을 되돌려 보내기도 했다.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면 지극히 비교육적인 처사지만 그때는 당연한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해마다 일정한 숫자의 보결 입학생을 받아 궁색한 학교 재정을 벌충하기도 했던 시절이다. 거의 공공연한 기여금 입학제도였던 것이다. 용도가 분명하면 교육청도 문제 삼지 않았다. 비교적 유복한 가정의 자제들이 많았던 경기 중고등학교도 예외는 아니었다. 대학도 2차, 3차의 추가 등록 기간을 허용하여 마지막 순간까지 전답이나 소가 팔린 학생의 고린을 기다려 주었다. 한 사람의 대학생이 졸업장을 거머쥘 때까지 몇 마리의 소가 사라졌는지 모른다. 그래서 우골탑이란 단어가 탄생하기도 했다. 중학교 3학년이던 성래는 모든 면에서 형의 충실한 보조자였다. 행동이 굼뜨기 짝이 없는 형 때문에 매일 등교 시간이면 행여 또 지각할까 가슴 졸이던 동생 아닌가. 그것만으로도 미안한 일이었다. 그런데 이렇게 무슨 범법자처럼 게시판에 이름이 오르면 얼마나 기가 죽을까. 순간적으로 분노가 치민 영래는 주저없이 게시판에 붙은 방을 갈기갈기 찢어서 쓰레기통에 버린다. 학교 당국은 영래의 행위를 사적 유감 때문에 학교의 공적 보도 기능을 훼손시킨 반질서적 행위로 간주하였고 몇몇 선생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울며 마속을 베는 일벌백계론이 세를 얻었다. 그리하여 영래를 이틀간의 정학에 처한다. 가정이 어려운 사람, 돈이 없는 사람을 무슨 죄인 취급하는 비인간적 제도에 항의한 행위에 대해 징계 조치를 내린 것을 영래는 정당한 교육 징계로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후일 영내는 당시 순간적으로 뒤틀렸던 자신의 심리 상태를 되돌아보며 신중하지 못했던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는 여유를 보였다. 자신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동생에게 너무나 큰 심리적 부담을 지우는 학교의 처사가 야속했지만 자신의 돌출적인 행동으로 인해 오히려 동생이 더 힘들어할 수 있다는 것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고 아쉬워했다. 최학준이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영내에 돌출적 행동이 하나 더 있다. 졸업식이 끝나고 교문을 나서다가 갑자기 무슨 생각에서인지 뒤를 돌아보더니 학교를 향해 무릎을 꿇고 큰절을 올리지 않겠는가. 영래는 경기고등학교의 교훈인 자유인, 문화인, 평화인이라는 글귀를 좋아했다. 자유와 평화를 누리는 세상, 그리고 그 위에서 문화적인 행위나 가치를 추구하며 살 수 있는 세상은 분명히 영래와 같은 청년의 꿈이었을 것이다. 상습 지각생에다 정학을 2차례나 당한 불량 학생, 학적 부상의 기록으로는 결코 모범적인 학생이 아니었다. 그러나 영래의 존재는 이미 선생과 학생을 아울러 학교 전체에 비중 있는 인물로 각인되어 있었다. 이를테면 세상에 내놓을 제목으로 인정받고 있었던 것이다. 명확한 문과 성향에도 불구하고 정작 학과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던 영래는 마지막 순간에 비로소 법대로 진학할 것을 결정한다. 구체적으로 정치학과와 법학과를 두고 고민했던 것이다. 중고등학교 학적부에 기록된 대로 장래 희망이 정치가였던 조영래는 정치가가 되기 위해 어떤 경로를 밟을 것인지 자신의 제한된 정보를 안고 고심했음이 분명하다. 가족과 주위에서는 고시를 통해 입신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고집했고 이러한 가족의 열망을 고려하여 법을 세워 경세제민의 뜻을 펴는 것이 무난할 것 같아 법학과를 택했다는 후일의 회고다. 특히 아버지 민재씨의 강력한 권고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두 발을 굳건히 땅에 딛고 난 연후에 머리는 하늘로 향하라. 흔히 이상주의자 청년에게 어른이 주는 충고다. 두 발을 땅에 굳건하게 내딛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 현실의 제도를 움직이는 힘의 원리를 파악하고 그 힘의 본질을 분해하는 논리와 수단을 깨치는 것이다. 따지고 보면 영래가 법학과를 지망한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그는 일찍부터 사회를 움직이는 시스템에 깊은 관심을 가졌고 이러한 관심이 동료 운동권 학생들과는 달리 법을 통한 사회개혁이라는 성숙한 지혜를 양성한 것이다. 1965년 3월 2일자 서울대학교 대학신문은 수석 입학자의 변을 짧게 소개하고 있다. 그저 붙으면 되었지 톱은 무슨 톱입니까? 조영래는 수석 합격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라는 솔직한 고백과 함께 그게 뭐 대수로운 것이냐는 듯 여유를 부렸고 고시도 필요한 것이라면 도전해보겠다는 전형적인 법대 신입생의 포부를 밝히고 있다. 짧은 기사 속에 얼마만큼 당사자의 진의가 담겨 있을지 모르지만 이 몇 마디 속에 영래 인생의 이정표가 있다고 보아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이다. 그는 장차 필요한 것이라면 사법시험을 통해 세상에 디딤돌을 마련하겠다는 구체적인 희망과 포부를 품고 있었던 것이다. 네, 이상으로 64페이지까지 읽었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2장 학생운동가 조영래 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함께 책을 읽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트를 만들려고 하는데 하트가 바이바이.